오늘과 내일은 실무와 관련해서 부분인데, 이제 오늘은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다들 잘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쓰실 때 어떻게 잘 쓰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대로, 또 운영대로, 결과보수는 결과보수대로 이게 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색깔에 맞게끔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사업 계획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념적으로 혹은 자립생활센터의 배경과 관련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까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회적 모델이라든가 자립생활 모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정상화 이론, 노멀라이제이션 실제로 탈시설의 가장 중요한 그 지점이 되는 게 정상화 이론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상화라고 표시됐지만은 정상화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의 패턴에 맞게끔 장애인이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패턴은 무엇인지를 보통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유사하게 장애인의 삶들을 거기에 맞춰내는 게 정상화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주류화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2020년대에 장애인의 정상화 이념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알려면은 2020년대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를 이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 이념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북유럽권들은 장애학하고 합쳐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벌려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정상화 이념,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많이 발달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제 보면은 1970년대부터 읽고 쓰기 쉬운 자료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도 신문을 보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신문을 볼 수 있어야 돼. 라는 이제 관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되게 읽고 쓰기 쉬운 자료 만들기들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건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란 말 자체가 주는 어폐, 좀 어감상 불편함이 좀 있지만은, 이 이론이 갖고 있는 큰 맥락들을 감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쳐낼 때 이게 과연 우리 사회 보통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가치와 이런 것들과 부합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장애인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것은 정상적인 것과요? 안정상적인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8시나 7시, 뭐 더 빨리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 장애인이 그 수준에 맞게끔 이동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수준에 맞게끔 이용하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정상화 이념의 관점에 봤었을 때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보통 사람들 어떤 일상과 부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탈의료화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탈의료화의 반대말이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료화는 자체가 의료적 모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의료화, 환자 모델, 클라이언트 모델이 아니라 수요자, 소비자 아니면은 그 고난자의 어떤 유저, 이 사용자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겠죠. 그러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잘 설계되려면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얼만큼 잘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런 거 보고 사회복지에서는 요구조사라고, 니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 중간에 당사자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변환시킬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탈시설. 우리가 이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탈시설의 핵심은 거주시설의 폐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의 살 권리를 쟁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시설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한 사람이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정상화 이론하고 탈의료하고 연결되겠죠.
그 탈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을 폐쇄해.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끄집어내. 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한 사람이 지역에서 얼만큼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객에 관심 있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지점에 빠진 탈시설이라면은요, 상당히 복지적이거나 시혜적이거나 동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시설에서 사람을 빼오는 것 이상, 물리적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설에도 연결되는 것은 탈제가하고도 연결되겠죠. 장애인 부모, 장애인 가족에 의해서 장애 당사자분이 가정 내에서 억압되는 관계들까지도 탈시설과 탈제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탈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설이 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시설을 넘어서서 당사자를 억압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립생활주택, 당연히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모험 자립생활주택은 과연 시설이냐 시설이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시설이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시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설이냐 아니냐 를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주체적인 부분에서 권한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것이냐. 당사자에게 얼만큼 권한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센터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당사자가 그러면 그만큼 권한과 그만큼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배경 이론,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 모델이라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 네 가지의 큰 배경적 이론들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의 자막 넣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넣었다가 깜빡했네요. 네, 자막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네, 자막이 아주 정확하진 않아서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지원되는 자막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꽤 정확한 편이긴 한데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제 발음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터는 복지관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센터와 복지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 저희 장애사회센터를 이제 지도점검, 감사를 나오는 복지관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센터와 복지관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이 딱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기도 하고, 다른 것 같으면서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의 공통점. 처음엔 직접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 서비스처럼 사람을 파견해서 보내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례 지원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장애인 복지관들도 되게 많고, 의외로 센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회복지라는 큰 틀의 사회복지에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부분이라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지관들은 움직여야 되는 어떤 숙명을 타고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냐 하지 못하냐는 이제 실제로는 약간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바로 이 네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거 같아요, 저는요. 당사자가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장애인복지관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다 운영을 하죠. 사회복지사들이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센터장은 반드시 누가 센터장을 할 수 있죠? 비장애인 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가 없죠. 장애인만 센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게 권력을 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권력이 없다는 것은 복지관들은 장애인에게 권력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복지관에서 장애인은 참여자이기도 하고 대상자이기도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기관의 운영에 참여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거나 그 사람 당사자의 요구나 욕구들을 기반해서 프로그램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지고 우리가 비장애인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고 최선의 답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런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체성을 가지고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내용도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에서 동료 상담이 복지관하고 센터가 갖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이제 여가 생활이라든가 자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게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지원하고 그것이 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 복지관에서 인테이크지라고 그러거든요. 접수지, 사전조사지 이런 걸 할 때 그 골키퍼가 되는 그 게이트 문 앞에서 문지기가 되는 사람이 복지관은 비장애인 사회복지사겠지만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동료 상담가가 그 역할을 하겠죠. 그 역할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다른 어떤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라 생각이 들어요. 연대하는가. 복지관이 지역사회 기관하고 연대하는 거 혹시 많이 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몇 개의 기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제 인천에도 이렇게 구별로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요. 딱 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연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대에서 중요한 거는 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법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는 어떤 투쟁 사안에서 과연 복지관들은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장애인분들의 삶 중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은 그러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별과 억압과 관련해서 좀 더 거칠게 싸워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장애인 복지관들은 그런 것들을 거칠게 싸우지 못하죠. 해당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구라든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의 복지관들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같아요. 그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만약에 구나 구청에서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했었을 때 그 투쟁이 그 싸움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당사자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접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질문에서 그런 투쟁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복지관하고 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 그런 투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랑 복지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외관상 봤었을 때 차이도 있고 기관의 운영 구성상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정신이 어떠하냐가 더 많은 것들을 차이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차이를 갖고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공무원들하고도 막 싸울 때 같은 짜장면을 먹지만은 짜장면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먹지만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근사하게 만들어진 짜장면을 내가 먹어요. 근데 센터에서는 내가 같이 만드는 거죠.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짜장면을 만들 때 당근을 몇 개 넣고 양파는 얼마나 넣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을지 아니면 돼지고기를 안 넣을지 그 다음에 면은 두꺼운 면을 할지 얇은 면을 할지를 누가 고르느냐? 당사자가 고를 수 있는 기회와 경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기관들이 이제 근사하게 어떤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먹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것을 입장이라 한다면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그게 맛있을지 맛없을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대신에 그 만드는 과정들을 함께하고 그 입맛을 누가 조정하느냐 당사자가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라는 게 두 개의 센터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외관상 동료 상담이라는 큰 틀에서 혹은 장애인이 운영한다는 큰 틀에서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정신과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다름을 강조하고 있고 다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런 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주변인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들은 이제 정보 제공, 이것도 동료 상담하고 포함되어 있지만 권익공호 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개인별 자립 지원, 고지적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그 다음에 특화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4개, 4대 사업을 하게끔 이제 법에 따라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 제공은 보통 이제 동료 상담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동료 상담 활동, 그다음에 권익공호, 자립생활 기술 훈련, 그다음에 이제 자립생활 지원이겠죠. 개인별 자립 지원, 그다음에 이제 고지시설 장애인 탈사 4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실적 자료 같은 거 다 내시죠. 기관에서 이제 구라든가 시라든가 보건복지를 내는 자료들 보시면은 4개 사업을 기반으로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제 장애인복지법의 제53조 자립,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이제 내용의 센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54조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들어가 있고 56조에 장애 동료가 상담, 동료 상담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해복지법을 근거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은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없다면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렵거나 조례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로 되게 쉬워요. 되게 간단한 거, 법과 좀 다르게 조례는 어렵지 않으니까 관련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립생활의 철학의 이념, 이것도 제가 적은 게 아니라요. 이제 인천시 시청에서 만들어준 자료예요. 만들어준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철학과 이념은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립생활이라는 어떤 큰 제공의 원리, 동료 지원 모델이라는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 상담 모델에서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동료 지원 모델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만든 모델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누구나 동등하게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활동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5가지 유형 중에서 정신장애인 분들은 여기에 많이 동등하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신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정신장애인까지 지원할 만큼의 전문성, 역량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최근에야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안에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정신장애 영역들을까지는 포괄해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장애인 중에서 뭐 이제 신체적 장애인 분들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많이 오시진 않죠. 지체장애 일부와 뇌변변 장애인 분들 중심으로 많이 센터로 오거나 토수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센터를 많이 오시진 않으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누구나에서도 이제 우리 안에서 몇 가지 좀 구별점,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자립생활의 기본 원칙은 이제 목적에서 욕구와 개별 자립생활 지원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 그래서 요새 이제 욕구란 말도 쓰기도 하지만 욕구란 말 자체가 약간 어감이 좀 그래서 요구란 말을 많이 씁니다. 니즈란 말을 욕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욕구, 선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본 사업은 권익공헌활동,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고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4가지 사업이 기본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 다 보니까 저희 인천에 있는 다른 센터들 프로그램들을 봐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개인별 자립 지원의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수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저희 센터도 그렇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권익공 활동이에요. 권익공 활동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실적화시키기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권익공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권익공 활동 만들어내기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품은 많이 드는데 실적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활동이 권익공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게 이제 여기 탈시설 자립 지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거주시설은 대상이 있는데 거주시설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싫어해.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에 이제 민들레 센터에서도 지금 강의를 같이 듣고 있지만은 인천에서 민들레 센터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고시설에서. 왜 싫어하냐면은 부담스러워해요. 여기는 좀 더 이제 고지서를 볼 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센터가 들어오면은 마치
내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싸움이 날 것 같다라는 이제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그런 인상과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거짓을 봤었을 때는 여기는 탈수를 주장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시설하고 그다음에 센터랑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매칭을 해서 운영하게끔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좀 되게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뚫어내면 좋을지. 최근에 작년과 올해 이제 거의 2년 넘게 코로나라는 어떤 시국에서 시설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게 거의 이제 왔다 갔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작년에 인천에서도 많은 센터들이 이제 탈시설과 관련해서 고시설과 관련해서 같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최근에는 어렵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고시설 장애인분들 80%가 발달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계셔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 분양 7, 80%, 78% 자폐성 장애인분들 한 몇 프로 정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분들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고령화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사회로의 이전이 만만치 않게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족들이 계시는 무용고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의 반대가 현실적으로 사시설을 막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좀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센터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시나 국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도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머지 선택 사업들은 이제 말 그대로 선택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네 가지의 기본 사업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선택 사업을 잘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기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뭐 이동 지원이라든가 주거 서비스, 체험도 포함됩니다. 여기는요. 문화여가 활동 지원 캠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나 문해교육, 최근에 장애 평생교육 사업들이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인가 지역별로 장애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어떻게 잘 녹여내고 사업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권익공원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권리 침해라든가 차별과 관련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걸 활동을 풀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복지관들도요, 권익공호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모든 복지관에 시민옹호인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이 이제 2018년, 7년에 인천 장애인복지관을 곳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잘 된 거예요.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인천시에서 이제 전국 모든 복지관을 다 해라라고 뿌려냈는데 물론 이제 모든 복지관 다 하면 다 똑같이 잘할 거냐라고 보면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 가지고 서울에서도 이제 이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군의공 일자리 사업에서 인천시의 이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센터는 어떤 차이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되게 또 불명해지기도 하고 어려워 차이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 사업들을 하는데 조산버스나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지역의 삶에서 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비장애인 중심 문화에서 어떻게 장애인분들이 사례별로, 상황별로, 혹은 연령별로,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우리한테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집회도 많이 하고,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투쟁들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그 안에서 소소하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동료 상담은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동료 상담도 많이 센터에서나 쉽지 않게 접근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 상담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한번 몇 해 전에 센터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동료 상담가 분들하고 또 비장애인 직원들하고 해서 센터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센터장님들은 센터에서 만족스러워하다는 응답이 제일 높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장님들이 높았고요. 제일 만족도가 낮은 분들이 누구였냐면 동네 상담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찾아보니까 동료 상담가분의 다수가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1년 일하시고 2년 일하시다가 바뀌고. 그러니까 비장애인 직원들은 안 바뀌거나 오래 있거나 센터장님들은 이제 뭐 거의 종신직처럼 많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이 센터를 만들어내고 일구고 하니까 만족감이 없지만은 동료 상담가 분들은 센터 안에서 되게 개그로 왔다가 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의식들을 이제 몇 해 전에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센터들이 인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상담가 분들이 나는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동료 상담이라고 하지만은 상담이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나의 전문성은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료 상담가분들이 활용되다 보니까 동료 상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치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갖는 것인가? 장애인으로 정체성을 갖는 것인가? 이런 거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료 상담가분들이 쉽지 않게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냐 연합회냐 문제를 떠나서서 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아까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랑 복지 간의 차이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동료 상담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상담을 실제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반성들을 좀 하게 되는 사업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동료 상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동료 상담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권익공모나 정보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별 지원이라든가 탈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건데 병렬적으로 한 가지 사업으로만 동료 상담이 자리매김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인별 자립 지원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 자조 모임,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여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례 지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거시적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설 장애인 분들의 인권 교육, 또 여기 포함해서 활동하시는 센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고시설하고 연계해서 금전관리 지원들을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금전관리 교육이라든가 금전관리 지원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 사례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인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랑 네트워크 해가지고 자조 모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2018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좋았고 재밌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딱 문을 닫으면서 활동을 못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줌으로 자조 모임 활동을 좀 해봤었습니다. 물론 시설에 계신 분들은 되게 지루하시기도 하고 힘들어하셨었어요. 줌 자체가 뭐 활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그리고 작년에 이제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해가지고요 이제 몇 회기 정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여드리기도 하고 지역에서 탈출하셔가지고 살았던 장애인분들 인터뷰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 사업들을 가지고 고지철 장애인분들한테 이제 줌으로 탈시설 사업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또 당사자분들은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시간을 짧게 하니까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줌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재미나게 해보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펼쳐내기는 하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탈시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조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아이디어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되진 않았지만요. 시설에 못 들어가니까 혹시 시설의 벽 사이를 두고 밖에서 음악회 연주회 같은 걸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간식을 던져주고 뭐 이런 아주 고전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지만은 문 사이로는 볼 수는 있는 거니까 사람이 얼굴을 보고 연결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건데 진짜 이제 이 줌이라는 어떤 이 코로나 시국에서 줌이라는 방식이 이렇게 멀리 있어도 연결되는 장점도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어떤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정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그런 것은 이 줌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 고민이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아이디어, 진짜 이렇게 약간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장애 자립생활센터 해야 될 4대 사업이죠.
그러면 이제 센터가 이제 사업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것 같아요. 장애인이 바라보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되고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장애인을 사회적 배제시키는 것인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물으면서 사업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지역사회의 중심에 사회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지역에서 편의시설 중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 것들 있을 때 이제 뭐 구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자체에다가 이제 항의하는 것들 어떤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 어느 곳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장애우 이렇게 표현을 쓰는 이제 그 뭐죠 승강 그 보조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란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내는 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버스를 탄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버스 기사분들한테 계속 그 승강버스 리프트가 고장나지 않게 점검하게 해야 되는 어떤 강제성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고난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 그러니까 스피커를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권한을 주면서 스피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센터는 이제 일종에서는 거점, 플랫폼을 생각하거든요. 플랫폼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해방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장애 정체성, 장애 자부심, 디스어빌리티 프라이드라고 말을 쓰는데 저희는요. 이것을 근거로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장애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창피한 게 아니야. 장애는 나쁜 게 아니야. 장애는 그 자체로 그냥 손상일 뿐인 거고 사람은 소중한 거야. 누구도 사람은 억압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잡고 가는 게 센터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서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동료 상담은 저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당사자분들 중에서도 훌륭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니까 여기 있는 것들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 상담가가 이런 것 같아요. 안내자이자 옹호자이자 동반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희 센터의 문제의식은 동료 상담이 어느 순간 상담이 많이 중요해지게 된 것 같아요. 상담은 카운셀러인데 상담은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동료 상담은 그럼 전문성을 갖는 상담인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담인가? 이 질문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료 상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 저는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료. 우리는 동료인 것인가? 그러니까 동료 상담가와 장애 당사자하고 만났었을 때 내담자와 상담가의 역할을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과 나는 같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억압된 사람으로 존재로서 만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전에는 동료 상담할 때 술 먹고 동료 상담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술도 먹고 싸우기도 하면서 사람이 조직화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센터를 다채롭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동료는 빠져있고 상담만 남아있는 동료 상담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상담관은 실제로는 안내자이면서 옹호자이지만은 동반자의 역할을 갖는 게 중요하지 상담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이거는 복지관에 가서 할 일인 거지 센터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도 다른 센터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두고요. 저희 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 스피커, 동반자 이 네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사업계획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왜 쓸까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 쓸까요? 원래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중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해본 결과를 적어봤거든요. 첫 번째 이제 어떤 분은 쓰라고 하니까 저같이 사무국장이 쓰라고 하니까 써야 되니까 목록이 있으니까 쓴다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이 쓰기 싫은데 어려운데 써야 돼요 라고 하니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쓰라고 하니까 써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없죠.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일을 좀 잘하려고 하니까 사업계획서 잘 써야 되죠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자, 일 잘하고 싶은데 사업계획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는 일종의 뭐 잘 쓰냐 못 쓰냐에 떠나서 일종의 설계도니까요. 설계도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이 공무원들한테 보여주려고 결제 맡으려고 이게 있어야 되니까 또 포함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왜 쓸까? 라는 질문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잘이죠, 잘. 쓴데 왜 잘 써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상사에게나 누군가에게 야단 맞지 않으려고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많았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잘 보이려고. 사업계획서 잘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 다음 내 능력을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쓰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작년에 했었던 사업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2021년, 202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산이 바뀌었으면 예산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좀 바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관에서 첫 번째 쓰는 사업계획서 잘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잘 쓰면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돼요. 근데 첫 번째를 잘 못 쓰면은 다시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서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한번 좀 이제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사업 계획서란 또 뭘까요? 혹시 좋은 사업 계획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공대를 나왔거든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를 한 게 아니라요. 공대 나왔고, 학생 때 이제 학생운동을 조금 하다가 우연찮게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알게 됐고, 그 장애인 운동 쪽에 들어오게 됐었어요. 2002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장애 단체에 들어갔는데, 사업계획서를 쓰라는 거죠, 저한테.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도 아무도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일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단체 안에서 혼자 일했을 때 사업계획서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물어보면 아무도 저한테 알려준 사람도 없고, 저는 사회복지과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은 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거나 이런 데 가서 쓰는 무슨 이상한 그런 돈 계산하는 이런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저는 맞지가 않아요. 사업계획서는 도대체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찾는데, 그 당시엔 자료도 많지 않고, 주변에 복지관이라든가 단체에다 물어보면 사업계획서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되게 마치 정가의 우리 가문의 비리인 것처럼 안 보여주세요, 아무도 잘.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제가. 거의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어디 단체에 가가지고 몰래 사업계획서 보고 있으면은 눈으로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따라해 써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계획서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좋은 사업계획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을 쓴 겁니다, 저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됐지만은 이제 김기룡 교수라고 그다음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일하셨던 분이 되게 글 잘 쓰시고 계속 잘 쓰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쓴 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좋은 사업계획서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사업계획서가 뭘까라고 하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았었어요. 상사에게 칭찬받는 거, 그다음에 인정받는 거겠죠. 글을 잘 쓰는 거, 내 스스로 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 야단맞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사업기술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이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 좋은 사업 계획서가 뭘까? 물론 이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제 맡았어라고 하면 이제 아싸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좋은 사업 계획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좋은 사업 계획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 계획서 쓸 때 묻는 질문 중에서 왜, 누구, 언제, 어떻게, 어디서, 효과는 무엇을 할까, 비용은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한번 이제 하나씩 따져서 한번 볼게요. 사업계획서 쓰려면은 사업계획서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첫 번째 목적은 보여주려고 쓰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쓸 때 쓰는 사람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자를 생각해서 써라라고 하거든요. 독자.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일기처럼 쓰려고 하는 게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상사한테 보여주거나 기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보거나 공무원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가 외부 기관에 펀딩 받을 때는 프로포즈를 쓸 때는 또 다른 독자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쓰는 거지 나 혼자서 나만 몰래 감추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보여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소통이 목적인 거죠. 소통이.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계에서 쓰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만나는 발달장애인 분하고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려고 해요, 제가.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읽고 좀 보기 쉽게 써야 되겠죠. 내가 만나는 어떤 시민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인천의 미추홀구의 중앙 5동이라는 데 저희가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한번 이제 미추홀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 했었어요. 저희 센터 참여해가지고 이제 저희 것도 하나 사업계획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100개, 뭐 예를 들면 10개 중에서 5개 선정합니다. 점수 많은 것들 따라서. 저희 것도 이제 5개 안에 들어보려고 쓰죠. 그럼 그때 사업계획서는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 아저씨, 아줌마들. 그 다음에 그냥 대부분 다 나이대가 50대 전후의 아저씨,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은 불쌍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더라도 대부분 표가 잘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쓰면은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AAC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AAC를 잘 모르시고 ACC, ABC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은 시민들한테는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상한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우리를 설명하기 어렵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저는 이제 그때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죠. 소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맞춰서 쓰는 거고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이라 한다면은 공무원의 틀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끼리 보는 거면 우리끼리 아는 말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쓰는 목적 중에서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사업계획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약자이잖아요, 약자. 이를 많이 쓰시는 사업계획서는 별로 제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장애인 차별협회 연대면 이렇게 써야지 전장현 이렇게 써요. 전장현이 우리는 알지만은 전국장애인 차별협회 연대를 아는 사람은 전장현을 알지만 전국장애인 차별협회 연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장현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쓰는 말들을 우리끼리만 쓰면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소리까지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설계도를 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사업 계획서를 잘 쓴다는 것은 설계도를 짜는 거거든요. 설계도를 잘 짜야지 우리가 뭐가 틀린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검증할 수 있고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의외로 설계도를 짜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실하게 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우리는 사업을 하지 설계도를 짜서 프로그램을 하고 설계도에 따라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제 주변의 센터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은요, 제가 좀 친하게 지낸 센터들 보면은, 사업 계획서 따로, 사업 따로, 평가 따로, 이런 경우 오히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를 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뭘로 보고,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위치를 정할 것인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혹은 그럼 다른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묻는 게 이 두 번째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져요. 세 번째는 업무의 영역을 배분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누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분배할 것인지 찾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일하면 상관없겠지만 누군가 역할이 있으면 너는 이 역할하고 이 역할을 해. 사전에 이걸 약속하고 가는 거지 하면서 약속하다 보면 나중에 꼭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이 정도는 좀 이렇게 그 사람이 날 잘 챙겨주겠거니 했었을 때 대부분 그런 기관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나 친해가지고 서로 잘 알아가지고 잘 되는 기관 아니면 망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평가해보면 꼭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했었어 라고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됐네. 항상 평가에 들어가는 게 소통의 부재거든요. 소통의 부재가 돼서 결국 못했다 라는 평가를 해요. 근데 실제로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처음에
기획을 잘못한 것에 대한 평가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계획서를 쓰는 건 나를 위해서. 나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질문이요. 나는 기관에 시켜서 하기도 했고, 하기 싫은 건 없겠어요. 어떤 자조 모임이든 어떤 활동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 물론 이런 것들은 적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기관에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얼마큼 성장하고 있고, 했고, 하고 싶은 게 뭐고, 성장하고 싶은 게 뭔지. 이것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는 다섯 가지 단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저도 제가 할 때 제가 하는 이제 이 로직 모델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구성합니다. 아이디어 구성.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막 던져놓는 브레인스토밍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제가 예전에 센터에서 일을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툭툭 물어봐요. 이건 어떨 것 같아? 저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면 되게 다른 분들 당황스러워 하셔요. 되게. 저 사람 왜 물어보지 나한테? 무슨 숙제를 해주나? 나를 시험해 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직원 뽑을 때나 할 때 내가 이렇게 막 툭툭 던져진 질문에 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혼자 물어보고 혼자 말하는 거 좀 좋아하는 게 좀. 그래서 혼자서 이런 사업 해보면 어떨까? 저런 사업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막 던져요. 던지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첫 번째 구성한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중에서 구체화되는 게 있어요. 물어봤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 그러면 이제 별로 이제 하지 않고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추진을 합니다. 혹은 이제 물어본 다음에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데 꼭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좀 저는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해요. 자료를 간단하게 몇 가지 서칭을 하죠. 막 구체적으로 막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서칭하는 게 아니라요. 몇 가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 저기는 저렇게 하더라.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봐요. 누구한테?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혹은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 사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너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 얻어 걸려요. 그래서 나 원래 내일 안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되는 게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설계도를 쓴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실제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글쓰기가 매우 어렵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조금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 앞에 것까지는 한번 가볍게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디어는 이제 아까 말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경험, 타인의 경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했던 몇 가지 사업 중에서 폭망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망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많은 이 3, 40대 장애인 분들이 40대 후반의 장애인 분들이 혼자 살거나 되게 애로워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약간 성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왜곡돼 있거나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보는 프로를 만들어보자. 되게 이제 물어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찾아보니까 서울의 어느 복지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에티켓을 배우는 이제 이 관계에서 이제 데이트와 관련한 이 내용으로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사업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도 섭외하고 했는데 이거 웬걸 남자들만 들어오셨어요 사업에. 그리고 남자분들이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사업에 오면은 여자친구를 막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심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알고 주변 지내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 사업에 중간에 한번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여자분 한 분에 남자분 네 분인가 세 분이었거든요. 그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다 자기를 사귀어보려고 막 이야기도 그러고 막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된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잘 안 됐던 거예요. 나중에 그 사업은 이제 그냥,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할 때는 다 사업을 잘 고민해가 다시 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아이디어를 구성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실제에 봤었을 때는 잘 안 되는 거죠. 실제 상황과 이 이상과 현실이 다른 이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이거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아이디어 냈었을 때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유언장 쓰기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애인 분들도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사례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약간 황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분들한테 나이가 드신 분들 많으시니까 우리 유언장 쓰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라고 제안했는데 사람들이 이 자립생활 탈시설에서 나온 지 몇 년 안 됐고 나이는 50이 넘었지만은 나 자립생활 잘 살아보러 나왔는데 죽는 얘기를 한다? 너무 화를 내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업을 이제 아이디어에서 뺐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막 던져본다. 예, 핵심이에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수시로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 생각이 들어져요.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거든요. 하고 싶은 건 이상이에요. 이상과 현실은 상당히 가깝게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성할 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목록들을 나눠서 막 적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눌 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었을 때 삐지시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삐지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수집하는 것은 이제 디테일하게 찾아보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뭐 구글 등이나 이제 주변에 프로그램도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다른 기관에서 뭘 했는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논문을 살펴보거나 막 데이터를 막 깊이 있게 보거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보다는 서칭 가볍게 자료를 수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수집하잖아요. 좋은 게 뭐냐면요. 의외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게 특이하고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었던 것도 중에 하나겠죠. 다른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 똑똑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은 의외로 많은 정보와 많은 시사점들을 갖고 있을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관 안에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일종의 아이디어 회의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볼 때 중요한 건 상처받지 말 것. 이런 것들 대해서 사람들은 안 되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다 감정을 실어서 아, 왜 안 되지? 저나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절대 아니더라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 다시 보완해서 보여주고 구체화시켜서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글 쓰기 전에 단계예요. 글 쓰기 전에 단계.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이제 오늘은 논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요약본을 작성해 보시고 글을 써보시면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쓰기는요,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제 사업계에서 써보면은 잘 쓰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거는 또 써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인용을 많이 하죠. 논문이라든가 연구 자료라든가 기존의 사업 평가서 이런 것들 잘 이용해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해요. 좋은 글은 이런 겁니다. 긴 문장이 아니라 짧게 끊어 쓰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쓰시는 분들은 나는 뭐뭐 했다 라고 쓰시는데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나는 뭐뭐 하고 그리고 뭐뭐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네 개의 문장인데 한 문장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안 써지는 문장은 주어가 있는데 서술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좋은 문장과 좋은 글쓰기는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들을 한 개씩 적어보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써야 되죠, 독자. 내가 익히고자 싶은 분이 뭐 국장이 사무국장이든 센터장이든 누구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이해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써야지 내가 혼자 봐서 이해될 것 같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형용사를 많이 쓰는 경우거든요. 많이, 좋은, 나쁜, 잘. 이런 말들은 사업계에 있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많다는 게 도대체 얼만큼 많은 거야? 한 개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10개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좋다는 건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쁘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나쁜 거야? 잘이라는 게 얼만큼 잘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은 빼고 많이 쓰면 좋겠죠. 근데 글쓰기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사업계에서 써보기 중에 이제 논리 모델의 관점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무엇? OWEH라고 그런다면요. OWEH. 무엇? 어떤 프로그램 하지? 왜 하지? 누가 하지? 참여자가 누굴까? 언제 하지?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혹시 이제 적어볼게 내가 사업계 쓰시기 전에 그냥 이거 똑같이 적어보시고요. 옆에다가 떤 프로그램 하지? 적어보셔요. 왜 할까? 이 사업을.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누가 참여할 수 있지? 어디서 모집을 하면 좋지? 그러니까 대부분 모집할 때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우리 센터 회원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우리가 구성하는데 회원이 아니라 다른 사업은 어떻게 모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 이 오늘 교육 같이 들으신 분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인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어요. 센터별로.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절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장애인 자립생활대 협의회라는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도 좀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 절반 정도 되셔요.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모집하면은 사람들이 모일까? 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언제 하지? 이 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시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보조금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3월에서 11월 사이가 바쁩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은 이제 돈 남은 거 털어내야 하기 때문에 바빠요, 많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 A라는 센터, B라는 센터, C라는 센터 막 이렇게 여러 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거든요. 바쁠 때 사업을 하면은 나도 바쁘지만은 이용자도 모집이 잘 안 될 때가 오히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가 주변 정세라 그러는데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사업을 언제 하면 좋을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죠. 나도 바쁠 때 다 같이 바쁘면은 사업이 잘 되지 않겠죠. 사업은 어디서 하면 좋을지 우리 센터에서 할까? 다른 기관에 빌려서 할까? 저희는 이제 어떤 사업들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서 어떤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홍보를 띄고 있어요. 사업은 당사자하고 내가 맺는 관계이기도 하고 당사자가 역량 강화되는 어떤 경험을 겪는 훈련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관계 맺으면 과정이기도 하지만 장소가 주는 어떤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쓸 때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적으실 때 이제 로직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직 모델. 말은 어려워 보이시지만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로직 모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로직 모델이 뭐냐면요. 논리 모델입니다. 논리 모델. 당신이 개발한 정책과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간단하게. 무엇이 투자가 됐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어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사업계획 짜기 전에 이 그냥 한 장짜리 로직 모델 표를 줘요. 직원분들한테 이제 이거 한번 적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맞을까? 저렇게 되면 괜찮은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서로가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정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조모임 활동을 하면 당사자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조모임을 하면 진짜로 당사자가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조모임을 어떻게 해야지만 당사자가 자존감이 올라갈까? 주변의 지역사회 편의시설들이 개선이 되면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늘어날까요? 늘어난다. 라고 가정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저상버스가 한 10% 정도 있는데요. 저상버스가 20%로 늘어나면 장애인의 활동이 20% 늘어날까? 저는 늘어나지 않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상버스만 늘어난다 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할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갈 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갈 데가 자주 있어야 되는 거고 콜택시보다 편리해야 돼요. 근데 콜택시보다 불편한 버스를 두상버스를 한다 한들 휘체어 타신 분들은 저상버스를 타고 다니시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도움이 가정에서 직관적으로 맞겠다고 생각하지 어떤 가정은 그렇다 해서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모델을 한번 나중에 한번 간단히 써보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상황, 투입, 산출, 성과 크게 네 가지 툴로 작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 활동과 산출을 묶기도 하고요. 투입, 활동, 산출을 세 개를 다 묶을 수도 있어요. 꼭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동과 산출만 묶고 상황, 투입, 성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4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5단계로 할지는 쓰시는 분이 많으니까 정해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은 말 그대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동을 여러 개 하는데,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갈 데가 없어. 당사자분들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대부분 다 가족이라든가 활동지원사라든가 사회복지사회에서 네트워크가 맺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분들끼리 소통도 약하기도 하고 당사자들끼리 단결이 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요. 그래서 나는 자조모임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조모임 활동을 하면 뭐가 좋아질까? 당사자분들이 서로 연락을 많이 해서 덜 심심해질 것 같아. 30대 중반의 장애인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또 서로 연락을 많이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선택권이 늘어날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투입. 사람이 필요하죠. 사회복지사가 저도긴 하면 필요할 것 같아. 예산이 얼마가 들 것 같아? 200만 원 들 것 같아? 이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을 좀 빌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일까? 2주에 한 번 모일까? 산출을 하는 거죠. 서비스 제공 횟수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활동에서 가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 모델을 가지고 정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쓰는 순서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1번. 상황. 가정을 하는 거죠. 문제 상황이 뭔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뭘까? 문제 원인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근거해서 막 적어놓으면 좋지만 이걸 쓸 때는 그렇게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갈 곳이 없어요. 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 직관적으로 떠올려 보는 게 가정에서만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증가하니까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일상활동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내일 뭘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일상활동에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운동도 많이 못하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족 중에서 일부는 당사자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족 내의 우울감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감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당사자분들이 사람을 만나기에 더 어려운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죠. 코로나 시기에 활동 안 하시면서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선택이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가정을 내가 머릿속에서 신문을 보거나 글을 보다가 서칭을 해보면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건 타당할 것이고 어떤 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적어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자 결국 그 다음에 적는 건 성과를 적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문제니까 발달장애인이 갈 곳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는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적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성과를 적어요. 그래서 최소한 일상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안정감 있는 미래를 찾지 않을까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밖에 활동을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은 토는 금은 집에 있지만 화수목은 센터에 와. 센터 와서 그러면 이때는 최소한 나오니까 그나마 숨통이 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와서 활동을 하면 그 다음에 숨통이 트이니까 집에서도 조금 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밖에서도 만들어 오기도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 당사자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가족의 과도한 돌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 상황을 같이 버텨보지 않을까라고 적어보는 거죠. 이 상황이 개선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렇게 활동을 했었을 때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썩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적은 순서는 첫 번째는 상황을 적고 두 번째는 성과를 적는 거죠. 세 번째 뭘 적느냐? 이제 쉬운 거 적는 거죠. 그럼 이 활동이 이게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활동과 산출을 적어봅니다. 여기를 같이 적어요. 이거 먼저 적고 이거 적는 게 아니라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령기의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긴급 돌봄을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좀 나왔지만 2020년도에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학교도 못 가기도 하고 지역사회, 집에서 상당히 고립됐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집에 사람을 보내는 활동을 해볼까? 라고 잡는 거죠. 그러면 집에 사람을 보내니까 보조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온라인 학습 지원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성인기 장애인분들한테는 기관 등에서 긴급 인력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집에 보내주든 아니면 긴급 돌봄을 할 테니까 오라고 하든. 실제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긴급돌봄 미제공 기관, 긴급돌봄 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을 수 있어요. 인천에도 실제로 그런 기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런 센터들을 행정기관에다가 압박을 해가지고 긴급돌봄을 하게 해라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간보호센터가 10명의 발달장애인분을 이용하시는데 긴급돌봄 하면 이제 50%가 오게 하거든요. 5명 돌아가면서 가요. 근데 어느 주간보호센터는 코로나 시기에 위험하다고 긴급돌봄 하지 않은 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익명으로 그 구에다 전화하는 거죠. 이 센터는 왜 긴급돌봄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을 하게 되는 거죠. 50%를 하지 않더라도 30%만 한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간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보자. 그 다음에 발달장애 가족의 긴급지원금을 줘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한쪽은 정책이기도 하고 한쪽은 이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보자라는 산출과 성과 활동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누가 하지? 가 나와있겠죠. 돈이 얼마가 들까? 주체가 누구야? 우리가 못하니까 지자체랑 지역교육청이랑 이런 데서 하게 하자. 그럼 센터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돈이 얼마 들까? 한 10억 정도 들 것 같아요. 10억을 적어보는 거예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필요하지? 활동지원 서비스 몇 시간 누구한테 가든가, 긴급 생계 지원 얼마, 기관의 방역 물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는 거죠. 트입에다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표가 나오죠. 이게 A4 한 장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A4 한 장으로. 글쓰기 어려우신 분은 이제 타이핑해서도 적어보기도 하고 적어보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발달장애 갈 곳이 없어요. 가족의 돌봄이 부담 가정이 돼요. 발달장애 가족의 이기가 심각한 이기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 활동이 다 되고 나면 다행히 최소한의 갈 곳이 생겼으니까 최소한 일상이 용이가 될 것 같아요. 과도한 부담, 이 활동이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부담의 가정들이 조금은 경감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 가족상 위기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이 활동이 된다 치면 가정에 보면은 당사자 가족이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졌을 것 같아요. 자, 두 개가 논리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맞으면 이게 잘 써진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틀려요. 그럼 이 논리 모델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적어보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돌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넣었으니까 돌봄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넣는지 안 넣는지 찾아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잘 되는 거고, 연결이 안 되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적어놓고 보면은, 상황과 성과가 다르게 적어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먼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인 발달장애 갈 곳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가정이니까.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라든가 긴급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켜주면 줄어줘야 되니까 활동 보존을 파견해 주든가 돈을 주든가 해줘. 그 다음에 심각한 위기사항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는 이제 상시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것인지 등등등. 그래서 누가 할 것인지 교육청, 재정 이런 걸 적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약간 거시적으로 약간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은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일단 적어보시면 의외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만들어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이제 자기용어 학교라고 자기용어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활동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잘 읽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발표 시간 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논리 모델을 기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사업은 뭐냐면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활동을 만들어 보자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해보니까 발달장애인 중에서 권리부장 수준이 우리나라가 좀 낮더라. 그 다음에 자기용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더라. 예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자조 모임 활동 프로그램은 되게 많지만 실제로는 되게 프로그램에서 자조 모임이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대부분이 그냥 1년짜리 활동이라든가 몇 개월짜리에 이렇게 활동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옹호를 기반으로, 권리를 기반으로 활동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면은 권리부장 수준이 높아지면 뭐가 좋아질까? 단기적으로 당사자의 자기 옹호 지수, 자기 표현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의료적 모델을 기반해서 쓰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 다음에 자기 옹호가 잘 되면, 프로그램이 잘 되면 뭐가 좋을까? 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늘어날 것 같아.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주의 삶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 라고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거를 한번 목적으로 할 거야. 라고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건 3단계 모델이잖아요. 아까 2단계, 5단계 모델에서 3단계 모델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나는 발달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명, 고3을 중심으로 8명 모집할 거야. 그 다음에 모집하기 전에, 자조모임 하기 전에 권리라는 것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9월, 10월 달에 10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야. 그 다음 자조모임 운영할 건데 11월 달부터 6월까지 올 2회 16회를 진행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당사자분들이 조력이나 하고 관계가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 당사자를 좀 심리적으로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볼 거야. 심리상담가 붙였거든, 실제로.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부 인력한테 검증을 받을 거야. 라고 적어본 거예요. 중간중간에 당사자분들하고 캠프를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 사업의 예산은 총 1,419만 7천 원이 소요될 거야. 그리고 누가 알지? 자기용어 전문가라든가 사회복지사가 2명이 붙어가지고 혹은 이제 보조인력 1명이 붙어 총 3명이 이 사업을 할 거야. 기간은 10개월 동안 할 거야. 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사업의 계획을 짜기 전에 먼저 이걸 적는 거죠. 이거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사업의 필요성일 것이고 이건 사업의 과정일 것이고 이거는 사업의 기대 효과예요.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구성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쓰기 전에 이제 이걸 먼저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아까 말씀 것처럼 한 페이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정과 결말이 안 맞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졌을 것이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까? 이 정도 하면 부족한 거 아니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건 너무 과한 건 아닌 것인지 이 담당자가 이 사업을 머릿속에서 잘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를 염두에 보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 모델을 이제 한 장짜리를 적어봐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사업계획 쓰시면서 주의사항은 쓰면서 주의할 것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황과 성과를 서로 일관되게 적는 거죠. 상황과 성과를 서로 일관되게. 두 개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은 구체적인 참여자를 머릿속에 그림처럼 구성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 누가 할지를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 이제 뭐 그냥 저희 이제 직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업계획서 발표하기 이런 거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되게 재밌었지만은 다른 분들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 되게 이제 힘들어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시각장애 아동을 모집해서 뭐죠 사진 찍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무슨 뭐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이 사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사업 계획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 사업은 나쁘지 않은데 그걸 찍어서 뭐 할 거야? 네요. 자, 시각장애인이 찍어서 상황이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상적으로 세상을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삶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제 다양한 어떤 표현력도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사진 찍기를 하는 거야? 사진 찍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투입에. 그쵸? 그러면은 사진 찍어서 뭐 할 거야? 사진 찍고 나면 당사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야? 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 아동은 어디서 모집할 거야? 자, 구체적인 참여자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면 시각장애 아동은 어디서 모집할 수 있지? 참여자 모집에 대한 이제 기획이나 고민이 없어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적으면서 장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자기용어 전문가라고 썼는데 자기용어 전문가 도대체 있어? 발달장애 자기용어 전문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쓴다는데 너무 큰 예산 아닐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야, 너무 예산이 작은 거 아니야? 10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10개월 동안 우리가 할 만한 역량이 될까? 괜찮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발달장애 고등학생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발달장애 고등학생 진짜 모집이 될 수 있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 진짜 이게 그때 그 당시 저 사업할 때 8명 모집하려고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모집을 하긴 했지만은 되게 어려웠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서 한다는 거죠.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경우에는 사업이 그냥 주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지만은 진짜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건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거기서 연결해 주시면서 이 모델을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제가 PPT 파로 그 PDF로 자료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다행히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돼가지고요 한 3년 동안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센터에 자동모임을 당사자 발달장애 자동모임들을 몇 개에서 만들었었어요. 이 사업이 이제 큰 도움이 됐었죠 저희한테는요. 사업은 한번 사업기술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업기술은 도대체 왜 쓸까?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쓸까? 누구를 위해 쓰고 있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마지막은 기술이겠죠, 기술. 어떻게 쓸 것인가는. 앞에 세 가지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존재가 내가 왜 쓰고 누구를 위해 쓰고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인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고 공무원이 쓰라니까 아니면은 사업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왜 쓰고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쓰는 것인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도 아닌 모두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이제 이 점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기술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글 쓰는 건 훈련이니까 어렵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내가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이걸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약간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해마다 같은 사업을 쭉 꾸준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같은 듯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없으면 사업이 해마다 똑같아지겠죠. 다스택할 확률이 큽니다.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술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앞에 것들은 계속 같이 물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를 능동적으로 해야지만이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 좀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짜로. 센터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이 이 지역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거나 장애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소중한 해방구 역할을 하기 위해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복지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에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프로그램 때문에 센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씩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의심해 보는 거죠. 담당자, 활동가 혹은 사회복지사에게는 일일 수 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근데 이걸 참여한 사람한테는 어떤 경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업 잘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잘하면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은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는 그런 조금이 쌓여서 바뀌는 거지 어느 하루에 갑자기 사람이 개벽해가지고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과 경험과 기회를 조금씩이라도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예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쓸 때 이제 이렇게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논문이라는 것은 모래사장에 모래 한 톨을 올리는 거래요. 모래 한 톨. 모래 한 톨 뭔지 아시죠? 상당히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의 사업들도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 톨 한 톨이 쌓여서 실제로는 큰 백사장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그 한 톨 한 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담당자 주체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인 질문, 이 질문을 서로 묻고 답하고 혹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냐를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냥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런 되게 고민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거든요. 다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물음을 당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사업 담당자는 머릿속에서 설계도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 진행, 평가가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좋은 사업은 도대체 뭘까?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답은 있지는 않고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대부분의 이런 계획 단계에서 오스타가 것 같은데 뭔가 오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